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다 컴퓨터가 어떻게 디자인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제작에 이용되느냐 이런 쪽으로 주로 제가 포인트를 맞췄다면은 컴퓨터가 사실은 인공지능적인 컴퓨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앞서 있는 쪽이 MIT 쪽인데, 그러니까 MIT의 건축대학 내 미디어 랩이라고 있는데요. 미디어 랩에서 인공지능 팀이 있고 그쪽에서는 이제 쉐입 그래머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쉐입 그래머는 좀 독특합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은 이 쉐입 그래머라고 하는 이 학문의 역사가 원래 이제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다가 MIT 학장으로 가신 분이 빌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미첼이라는 교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 이 두 사람이 논문을 같이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쓴 게 16세기 건축가인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건축 평면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는 뭐냐면은 팔라디오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평면도에 가운데 뭐 돔이 있고 창문도 보면은 그 팔라디오 창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걸 3등분하고 위에 반원형의 아치가 있는 이런 창문이에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을 가진 건축가들을 평면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평면을 분석해서 디자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추측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평면도가 있으면은 걔를 뭐 9등분을 해가지고 거기를 각각의 9개의 방을 만들고 그중에 가운데 쪽에다 문을 뚫고 양쪽에 창문을 뚫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벽을 이렇게 약간 좌우로 약간 밀어서 좀 바꾸게 만든다. 이런 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다 따라가면은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입 그래머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계속 뭘 디자인하면 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스타일로 해요. 안도 다다오도 디자인하면 안도 스타일로 설계를 하고요. 저도 설계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머리의 사고 체계가 뭘 도형을 볼 때 분석하는 방식이나 이거를 변형시킬 때 분석하는 문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가의 건물을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무서운 얘기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나면은 그게 발달을 하면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금은 죽고 없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집을 지금 설계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입력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했던 분이 제 논문 지도 교수였던 타케이코 나가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가 봤어요. 1995년도에 이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평면도를 그리면서 막 디벨롭을 시킬 거 아니에요. 발전을 시키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1월 1일 날 내가 설계를 시작을 했어요. 평면도를 만들었는데 남쪽에다가 현관을 뚫었어요. 그리고 배치를 다 했어요. 한 2월 1일 정도 돼서 30일 정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물 도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남쪽에는 창문을 뚫어야지 현관문을 두면 안 될 것 같아. 현관을 서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럼 얘를 이렇게 옆으로 서쪽으로 옮기면은 한 달 동안에 일한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쪽에다가 현관을 둔 게 한 1월 5일쯤에 한 일이다. 그러면 1월 5일 파일로 가서 얘를 현관을 서쪽으로 돌려요. 그러면은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던 25일 정도 일한 것들의 프로세스를 얘가 한 1분 만에 쫙 진행을 시킵니다. 너가 25일 동안 앞으로 디자인 디벨롭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든 들어가 가지고 바꾸면은 이 컴퓨터가 내가 일하는 방식을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서 내가 일하는 것들을 너라면 이렇게 일을 했을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선택 취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하고 인공지능이랑 협업하는 관계로 디벨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보면은 투시도를 그리려면 한 장 그리는 동안 하룻밤 꼬박 새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못 놀러 나가요. 요즘은 어떠냐면은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면은 투시도는 100장을 걸어놓고 자면 돼요. 그냥 그럼 걔가 알아서 다 그려요. 그냥 그 안에서 컴퓨터가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엄청 편안해진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고민해서 알트를 100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 일주일을 밤을 새야지 알트를 대안을 한 10개 만든다면은 이 컴퓨터는 10분 동안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의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1번, 35번, 66번이 마음에 든다. 이거 3개 섞어서 대안을 한 50개쯤 더 만들어. 그러면 쫙 만들어 얘가. 그럼 그중에서 2번, 4번, 49번이 마음에 든다. 그거 섞어서 알트를 한 30개 더 만들어. 그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가 되기까지 사실은 중간적인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핀터레스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앱은 건축적으로 재미난 사진들 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계단 이렇게 치면은 계단이 이제 엄청나게 수백 개가 쫙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디자인하라고 하잖아요. 계단. 그러면 핀터레스트를 켜요. 그래서 계단 쫙 하면 야,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야, 알트가 여기 다 나와요. 난간은 이런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바닥편은 얘가 나은 것 같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핀터레스트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를 제가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그 계단들을 또 수백 개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는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걸러내기 시작했고 솔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디자인 디벨롭을 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형적으로 승부를 거는 시대는 좀 한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 건축계의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거가 새로운 도시에 대한 요구,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에 더 많이 시간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동서양의 교류가 없었을 때 과거의 문화 유전자하고의 교합이 있었고 또 아시아에서 또 동서양의 문화의 융합을 보여줬던 안도다다오 설명을 드렸고 더 이상 지리적으로 섞을 수 없을 때 다른 전공하고의 이종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례를 보여드렸다면은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또 다른 약간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980년대의 배경을 보면은 84년도에 애플이 매cin토시 출시하고요. 2007년도에 아이폰을 출시를 합니다. 2019년도 되면은 아마존이 시가총액 세계 1위가 돼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난 30년 정도, 25년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다 발견을 해서 더 이상 발견할 데가 없게 됐잖아요. 인간이 한 일은 그 다음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대륙을 만든 거예요. 그게 가상 대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가상 공간이에요. 봅시다. 1492년도에 8월 3일 날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10월 12일 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해요. 그 인디안을 발견을 했죠. 사실은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기에 인디안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서양의 관점에서나 발견인 거죠. 근데 이 콜럼버스의 사건은 뭐가 대단한 거냐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기보다는 대서양을 2달 만에 건넜다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서양이라고 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압축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못 건너는 곳이었는데 범선과 삼각도를 이용해서 건넌 거죠. 그 이전에는 지중해만 건널 수 있는 시대였다가 이제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지구를 다 발견을 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인류 문명은 2가지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나는 안쪽으로, 하나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뭐냐 하면은 그게 무의식의 세상이에요. 1856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심리학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에 무의식의 세상을 오픈을 합니다. 그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되고요. 바깥쪽으로 가는 거는 1969년도에 아폴로가 달나라에 가는 것. 우주선을 쏴가지고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을 한 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내부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바깥의 우주라는 세상 쪽으로 갑니다. 근데 바깥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별 진전이 없어요. 69년 이후에 뭐 별로 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도 아직 한참 멀었고요.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화성이 생각보다. 50년간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딱히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답보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 빅뱅을 이룬 게 저는 1990년대 인터넷 공간의 빅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병렬로 연결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 근데 이 공간은 좀 독특하죠.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거가 TV라면은 인터넷은 내가 계속해서 클릭해서 세상을 찾아나갈 수 있는, 내가 점점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공간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만들어지니까 마치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초반에 그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서 록펠러라든지 뭐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거기에 막 엄청나게 편법을 써가면서 장악을 했잖아요. 그 도시를, 그 대륙을. 마찬가지로 가상 대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자기네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지금 연락에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가 또 발명이 되면서 엄청난 빅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내가 랩탑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혹은 뭐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만 그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출시가 되면서부터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않고 아무 때나 이제 가상 공간에 접속이 가능한 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시간과 바깥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분리가 됐었거든요. 시간별로. 근데 지금은 오버랩된 시대가 된 거예요. 인터넷 공간과 가상 공간이 오버랩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고 LED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타임스퀘어 같은 데서나 조그마한 LED를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삼성역에 가도 LED가 도배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죠. 저쪽 강남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상 공간의 정보들이 현실 세계로 점점 침투하는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과 이런 현실 공간이 점점 오버랩되는,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은 증강현실 같은 것들이 되면은 그게 더 오버랩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고글 같은 걸 쓰면은 이 안에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이 좀 어려워지는. 그래서 가상 공간 내에서 자기의 영역을 뭐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사람들이 점점 점령해 나가는 시간대라면은 현실 공간으로의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이 영토를 확장하는 기업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은 범선을 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가상 공간 신대륙은 디지털 기술이 있는 사람만, 디지털과 융합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상 공간으로 사람들이 가면서 디지털과 융합을 하면서 그 공간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자꾸 디지털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 공간이 가격이 엄청나게 싸고 그리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곳은 되게 유한한 공간이죠. 유한한 공간을 더 증폭해서 쓰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점점 높은 층수로 밀도를 높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로 도시의 밀도를 높일 수 없으니까 그때 인터넷 빅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상 공간은 우주 빅뱅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 중인 거죠. 가상 공간은 이런 육지와는 달리 반도체하고 케이블만 있으면 계속 확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사실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가상 공간을 만드는 부동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공간을 없던 공간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과거의 융합의 공간이 도시 속에서 시장 같은 아고라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게 그 주요 핵심적인 융합의 공간이 돼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SNS라든지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거의 가장 큰 결함은 끼리끼리만 모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우연한 만남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온라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거는 나의 취미, 나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에 의해서 끼리끼리만 모여드는 그런 사태들이 생겨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소통하기 어려운 세상이 점점 되어간다는 게 사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온라인 공간하고 오프라인 공간이 융합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가 융합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보여줬던 아티스트가 저는 백남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남준 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보시면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된 로봇가 있어요.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느끼는 형태죠. 근데 형체는 인간의 모습인데 거기에 다 이 TV 모니터로 돼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그게 전통적인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던 다비드상과 이 백남준 씨가 만든 이 그 조각하고의 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얼핏 보면 둘 다 사람을 조각을 한 건데 백남준 씨의 작품은 비디오 화면에 영상을 트는 순간 사람의 형체는 없어지고 인포메이션만 남아요. 정보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질이 사라지는 비물질화 현상이 생겨나요. 정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독특합니다. 그 형체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보게 되면 인간이 보이는데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인간의 형체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건축에서 나타난 게 1991년도에 만들어진 토요이토의 윈드 타워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실린더로 돼 있어요. 이게 실린더 모양인데 이게 그 밑에서 지하에 있는 어떤 그 환기구 이런 그런 모습인데 저수 냉각 타워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은색으로 되어 있는 타공 철판으로 쌌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낮에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실린더 쇳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타공 철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은 구멍이 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약간 모기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보면은 불투명하고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보면 투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모기장 방충망을 치면은요. 방에서 바깥 낮 시간 동안에 바깥 경치는 잘 보이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방 안에 보면 안 보입니다. 은색으로 보여요. 방충망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이 건물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타공철판을 딱 쓰면은 대낮 동안에는 얘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기둥으로 보이는데 밤이 돼서 안쪽에 조명을 딱 켜면은 그러면 완벽하게 투명한 뭐 빛만 보이는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토요이토 건축가의 이 작품은 사실은 물질과 비물질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현대 사회의 어떻게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보로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생물학에서 유전공학이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물체 살아있는 생명체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를 갖고 있고 움직이고 죽고 이런 것들로 봤는데 유전공학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생명을 정보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이 이 사람의 유전자 코드 지금은 다 게놈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보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21세기의 인터넷 가상 공간을 사는 사람들은 19세기의 인터넷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동시에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정보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간도 정보로 이해하고. 근데 100년 전 사람들은 공간은 실제하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미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은 디지털과 융합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미래에 건축을 가장 빠르게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데 3D 프린터는 사실은 보시면은 그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콘크리트를 짜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프린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뭐 조그마한 물건도 프린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축에 적용을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 하면은 하룻밤에 집 한 채를 지어요. 조그마한 그냥 단층짜리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자를 위한 집 같은 테스트로 지은 게 있는데 24시간 만에 짓고요. 가격도 400만 원에 지어요. 가격도 파괴가 되고 속도가 파괴가 돼요. 이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일단은 시공 시간이 적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금융 비용이 떨어져요. 지금 건물 하나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드는 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뭐 3년씩 걸리는데 그게 만약에 뭐 몇 달, 6개월 만에 끝난다. 그러면 엄청난 금융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게 이제 3D 프린터가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구조체를 먼저 만듭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거푸집을 짜고 그 안에 철근을 심고 콘크리트를 붓고 얘가 며칠 한참 지나서 굳어지면 그다음 거푸집을 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프린터는 이렇게 쭉쭉쭉쭉 짜면 그냥 되거든요. 그리고 단열재도 따로 붙여야 되거든요. 마감재 따로 붙이고. 근데 이런 스프레이 콘크리트를 잘 쓰면은 그 안에다가 뭐 파이버 옵틱 같은 걸 넣어서 철근 배근을 할 필요도 없고
작은 공기입자를 집어넣게 되면 단열재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열재와 구조 보강이 한꺼번에 되는 거죠. 요즘에 프린트 기술은 어디까지 됐냐면 불투명한 재료와 투명한 재료까지 섞어서 프린트할 수 있고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과 단단한 걸 동시에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튼하고 벽하고 동시에 프린트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많은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되면은 사람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한 1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부자들은 또 누구랑 내 공간을 공유하기보다는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산층보다 그 대부분의 중산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모든 차를 공유하기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현재 한 집에 2대의 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대를 공유하기 시작하고 한 대만 소유한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많은 자동차들의 양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도로에 있는 자동차 양도 줄 뿐더러 더 좋은 거는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지하 주차장 그 많은 공간들을 다른 걸로 쓸 수가 있고, 도로도 다른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뭐 무슨 실내 농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도로가 비어지게 되면 그걸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상에서 다니게 될 때는 꼭 넘어야 되는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분명히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A라는 사람을 치워주기든 B라는 사람을 치워주기든 한 명은 죽여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송이 걸릴 텐데, 그 판단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거냐,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은 완성됐지만은 그게 적용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이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해결한 데가 하나 있는데, 저는 도요타 자동차가 최근에 내세운 그런 우븐시티라고 하는 거가 거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저는 그 계획 안에서 되게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하로 물류 터널만 만들자는 거예요. 물류 전용 터널. 근데 그 전용 터널이 트럭이 다니는 전용 터널이 아니고요.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는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니까 훨씬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없고 작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사이즈는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는 터널이다. 그러면은 얘는 높이 4m에 폭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죠.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높이 1m만 돼도 되는 거예요. 공사의 비용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 신호등 체계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자기네들이 5G 기술로 피해가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그 미래 도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 자동차가 극단적으로 다른 걸 보이는 것 같아요.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처럼 지하 물류 터널을 뚫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현대자동차는 드론을 이용을 해서 지상으로 다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상으로 다니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자연 뭐 무슨 오지 같은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도심 속에서는 그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드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드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신기술도 아니거든요. 그 헬리콥터랑 똑같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노이즈를 만들 거고,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물체들은 사람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하늘을 그러한 드론에게 빼앗길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수록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아퀴덕트라고 하는 수로가 지상으로 다녔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 상수도가 지상으로 막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는 이거 지나갔죠. 지금은 당연히 상수도 파이프 지하에 묻혀 있죠. 파리 같은 경우에 하수도가 지하로 묻었죠. 지하철 같은 거, 기차가 지상으로 다니다가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철이라고 하는 걸로. 그럼 21세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하로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 물류 시설 같은 것들이.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앞으로 언컨택트 소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류가 늘어나고 집에 있겠죠. 그러면 물류가 늘어날 텐데, 도로에 그런 물류를 가득 차게 되면은 그 공간들이
이 지역 간의 단절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이쪽 블록과 저쪽 블록의 단절을. 근데 만약에 그 많은 교통량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에너지 세이빙이 많이 됩니다. 내가 피자를 한 판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엄청나게 큰 1톤짜리 자동차를 끌고 가서 피자 한 판 사갖고 옵니다. 1kg짜리 피자를. 오토바이 배달을 시키면은 60kg짜리 운전자가 100kg짜리 오토바이 타고 와요. 그럼 161kg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면 10kg짜리 자율주행 로봇이 1kg짜리 피자, 그러니까 11kg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공지능을 갖고서 건축에 어떤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좀 미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대륙을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그게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항상 보면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은요, 그게 새로운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그게 사람의 관념도 바꾸고 사회 조직도 바꿉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인터넷 가상 공간과 SNS를 쓰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